안녕하세요, 꿀잼백과입니다. 얼마 전 2020년 8월에 영국 이코노미스트지에서 문재인 정권을 두고 진보 정권을 표방하면서 내면의 권위주의가 폭발한다고 신랄하게 비판한 일이 있었습니다. 이코노미스트에서 그 예로 든 것은 우종창 전 월간조선 기자의 사례였는데, 우종창 전 기자는 본인의 유튜브 채널에서 조국에 대한 의혹을 제기했다가 조국에게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해 1심에서 실형을 받고 복역한 바 있습니다. 비록 이코노미스트에서는 우종창의 사례 하나만을 소개했으나 문재인 정권과 좌파 세력이 명예훼손법을 무기로 반대파를 탄압하는 것은 어제 오늘 일만이 아닙니다. 박근혜 정권 시절 민중총궐기라는 소요사태에서 경찰 버스를 밧줄로 당기다가 물대포를 맞고 쓰러진 후 병원에서 입원 중 사망한 백남기란 자가 있었는데, 그 딸인 백민주화가 자신에 대한 만평을 그린 윤서인 작가와 그것을 SNS 등에 공유한 김세희 현 가로세로 연구소 대표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일이 있었습니다. 최근 2020년 11월 대법원에서 이 두 사람에게 사실적시 명예훼손 혐의에 한해 벌금형을 선고하였죠. 또한 조국 딸 조민이 자신에 대해 논평을 한 가로세로 연구소 등 여러 우파 유튜버들에 대해 허위사실 유포 및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진행한 일도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고영주 전 KBS 이사장이 문재인은 공산주의자라고 발언한 것에 대해서는 문재인이 직접 명예훼손죄 혐의로 고소를 하였고, 얼마 전 2020년 8월 2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가 나왔죠. 또한 최근 2020년 12월에는 강용석 가로세로 연구소 소장이 문재인이 이만희를 만났던 것이 아닌가 의혹을 제기했던 것에 대해 이후 가세연에서 정정보도를 하고 강용석 본인이 관련 자료를 당국에 제출했는데도 불구하고 경찰이 자택에서 체포해 조사를 받는 일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포괄적 조치는 박근혜 정부 시절에 경제부총리를 지낸 최경환 전 부총리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당한 지 모 씨가 얼마 전에 검찰의 소환 요청에 불응하고 페이스북에 호프집 사진을 올리며 여기 오면 체포 가능하다고 조롱하는데도 당국에서 미적지근하게 대응하는 것과 매우 대조적이죠. 이렇듯 한국의 명예훼손법은 독재적 정치 세력이 반대 세력 탄압 목적으로 악용하는 게 심각하며, 다른 나라의 명예훼손법과 비교했을 때 시대착오적인 게 현실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진보한 법치 국가 중 하나인 미국의 법 관점에서 한국의 명예훼손법을 본다면, 첫째, 적용 범위가 과도하게 넓다는 것과 둘째, 관련법의 남용 및 악용이 심각하다는 것을 지적할 수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 수정헌법 제1조에 의거한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 명예훼손의 성립 조건이나 원고 측의 입증 책임이 굉장히 까다로운 편입니다. 주마다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보통 명예훼손 피해를 주장하는 일반인 원고에 대해서는 첫째, 특정성이 있는 원고에 대한 거짓 발언을 했다는 것, 둘째, 발언이 제3자에게 전달됐다는 것, 셋째, 배포자의 과실이 있었다는 것, 넷째, 발언으로 원고 측의 평판에 손해를 끼쳤다는 것 등을 원고 측에서 입증해야 합니다. 일반인과 달리 공인인 원고에 대해서는 더 까다롭습니다. 미국 연방대법원의 랜드마크 판결인 뉴욕타임스 대 설리번 이후 공인에 대해서는 허위사실이더라도 실질적 악의를 입증해야 명예훼손이 성립됩니다. 여기서 더 나아가 설사 원고가 공인 그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대중적으로 알려진 이슈에 연관된 일반인 역시 준공인으로 간주하여 공인과 마찬가지로 허위사실이라고 하여도 실질적 악의를 입증해야 합니다. 이같이 미국의 명예훼손법 체계가 공인이나 준공인에 대해 좀 더 느슨한 이유는 공적인 이슈에 대한 검증이나 비평 과정에서 자유로운 의견 표출이나 의혹 제기를 보장하기 위해서입니다. 즉, 미국 기준이라면 공인인 문재인이나 조국은 물론이고 조국의 딸 조민이나 백남기의 딸 백민주화 역시 논란이 된 이슈에 한해서 준공인으로 간주되어 앞에 언급된 탄압 사례들은 명예훼손감이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게다가 영미법상 명예훼손은 금융범죄같이 매우 특수한 케이스가 아닌 이상 일반적으로 국가가 처벌하는 형법상 범죄가 아니고 민법상 불법행위에 해당합니다. 또한 미국에서는 사실 적시는 공인에 대해서든 일반인에 대해서든 민법상 명예훼손 불법행위조차 성립이 안됩니다. 따라서 백민주화에 대해 사실을 언급했다가 민법도 아닌 형법상 명예훼손죄로 벌금형을 받은 윤서인 작가의 경우 미국 기준에서는 어처구니가 없는 일이죠. 물론 표현의 자유를 중시하는 미국의 명예훼손 범위가 다소 좁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글로벌 기준으로 봐도 일부 인권 탄압이 만연한 독재적 국가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나라에서 명예훼손을 범죄로 처벌하는 법은 폐지되거나 사문화되는 추세입니다.
즉 대다수의 선진국에서는 명예훼손이 민간 영역에서의 손해배상을 위한 법적인 다툼일 뿐인데 한국에서는 국가가 명예훼손에 대해 처벌을 가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게다가 한국처럼 거짓이 아닌 사실을 적시해도 명예훼손으로 형법상 처벌을 받는 경우는 정상적인 국가에서 찾아보기 힘듭니다. 선진국 중에서 형법상 사실 적시 명예훼손이 범죄인 나라는 해봤자 일본 정도인데 일본의 경우 명예훼손죄가 친고죄라 피해 호소인의 고소가 필수적이지만 한국의 경우 반의사 불벌죄라 이번에 체포됐던 강용석 소장의 경우처럼 피해 호소인으로 간주되는 문재인의 직접적인 고소 없이 당국이 얼마든지 기소를 추진할 수 있어서 그 악용이 심각합니다. 이런 일반적인 국제기준상 납득이 어려운 법 적용으로 인해 한국은 명예훼손과 관련된 법적 소송의 남발로 소모되는 사회적 비용이 심각합니다. 인터넷에서 툭하면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겠다는 사람들이 넘쳐나며 일부러 어그로를 끌어서 용돈벌이를 목적으로 명예훼손 파밍을 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앞에 언급했듯이 정치적 탄압 목적의 명예훼손 소송도 도를 넘은 수준입니다. 고영주 전 이사장이 무려 대권 후보였던 문재인에 대해 공산주의자라고 생각한다고 개인 의견을 피력한 것을 가지고 명예훼손으로 기소한 것은 대부분의 나라들 기준에서는 경악할 만한 정치적 탄압이죠. 물론 한국의 국제기준과 동떨어진 명예훼손법에 대해 비판과 개정 움직임은 많이 있었습니다. 예전에 강용석 당시 국회의원이 아나운서 집단에 대한 모욕죄 혐의로 소송에 휘말린 후 한국의 명예훼손죄와 모욕죄 적용 세태를 풍자하고 문제점을 이슈화하기 위해 너 고소를 남발한 적이 있었는데 진위가 잘 전달되지 않고 정치적 반대자들에 의해 그냥 어그로꾼으로 몰렸죠. 또한 얼마 전 더불어민주당에서 쫓겨나듯이 나온 금태섭 의원도 수년 전부터 사실적시 명예훼손을 비범죄화하도록 명예훼손법 개정을 거듭 추진해온 대표적인 인물이나 아직 이렇다 할 성과는 없는 상태입니다. 세계 선진국 기준에서 보면 미개하기 그지없는 대한민국의 명예훼손법. 지금도 문재인 정권이 정적을 제거하기 위한 독재적 탄압의 수단으로 애용하고 있죠. 이런 미개한 법이 계속 악용된다면 인터넷에서 정부 비판 댓글을 다는 일반 시민에게도 얼마든지 이런 독재적 마수가 뻗칠 수 있습니다. 이미 2017년 개인 블로그에 문재인의 침해 의혹을 제기했던 한 일반인이 명예훼손죄로 재판에 회부된 적이 있었죠. 또한 얼마 전 2020년 11월 한 일반인이 문재인의 SNS 계정에 일본 AV 표지가 올라왔던 사건에 근거해 문재인이 음란물을 보는 풍자적 합성 사진을 SNS에 올렸다가 검찰의 명예훼손죄로 사건이 송치되는 일도 있었습니다. 군사정권이라고 불리는 노태우 때도 사람들이 물태우라고 대통령 실컷 욕해도 잡아가지 않았는데 우리는 지금 이렇게 시대를 역행하면서 마구잡이로 비판과 풍자의 입을 틀어막는 독재적 탄압 아래 살고 있습니다. 더 이상 이런 식으로 독재의 도구로 악용되지 않도록 국제적으로 보편적인 기준에 맞춰 한국의 미개한 명예훼손법 개정이 시급합니다. 영상 잘 감상하셨으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